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우리 시장이 검은 월요일 하락분을 빠르게 만회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시장을 덮쳤다면 오늘은 트럼프발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유예 소식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단숨에 2,500선 회복했습니다. 현재 2% 급등하면서 2,504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2.7%, 2.8% 강하게 올라갑니다. 723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메이저 수급주체 어제 양시장에서 일제히 팔자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다시 순매수하면서 시장 반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1,1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2,0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3,133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426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까지도 187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집니다. 반면 여기서도 개인만 1,524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2심 무죄 선고 소식에 크게 올라갑니다. 4.5% 강세로 53,300원. 이제 어제까지 외국인 투자자 보유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다시 외국인이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반등합니다. 1.2% 반등하며 19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78% 상승하며 34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어제 급락장에서도 강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09% 약보합, 현대차가 2.7% 올라갑니다. 거래가 20만 7,5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일제히 올라갑니다. 기아가 2.8% 강세로 98,8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1.59%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 17만 8,8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하게 올라가네요. 4.5% 강세로 43,700원이고요. KB금융이 2.7% 강세입니다. 거래가 91,200원. 네이버까지도 1.3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현재 거래가 21만 9,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5위권 전 종목 일제히 상승불 켰습니다. 특히 시총일위 알테오젠이 강하게 올라갑니다. 즉 8% 넘는 강세 보여주면서 거래가 38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5.7% 반등합니다. 12만 5,800원. HLB가 0.75% 상승하는 가운데 에코프로까지도 7.8%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가 6만 1,7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거래일 연속 강한 모습입니다. 3.7% 상승하면서 32만 1,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리가캠 바이오가 6.1% 반등합니다. 12만 3,3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도 1% 상승하며 17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가 0.38%, 리노공업도 0.48% 상승 중이고요. 10위에 있는 휴젤 3.6%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 24만 3,000원입니다. 그럼 시장 특징적인 종목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유용한 양자 컴퓨팅이 생각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고요. 또 오픈 AI가 양자 컴퓨팅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영향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 등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엑스게이트가 상한가 이미 경신했습니다. 9,490원. KCS가 22% 시세 분출하면서 12,3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 첨단 소재까지도 20% 가까운 강세 보여집니다. 거래가는 7,160원입니다.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들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의 딥시크가 저가형 인공지능 AI 모델을 출시하면서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인 HBM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관련주들 크게 하락했었는데요. 하지만 딥시크로 인해서 AI 시장 자체가 커지면 결국에는 고부가 제품인 최첨단 HBM에 대한 수요가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주대에서 YC 10% 가까운 급등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1,950원이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8.45% 상승합니다. 21,300원. 더불어서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는데 7%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9,070원입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공포가 조금 거치면서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50원대에 문을 열었고요. 9시 34분 기준으로도 1,458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점이 지수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2%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와 AI 쪽 흐름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IM증권 도곡 WM센터 염정 영업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관세 충격이 시장을 좌지우지합니다. 네. 오늘은 또 관세 때문에 시장이 또 2,500선 코스피 단숨에 회복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특히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관세가 지금 시장에서는 키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가 네. 키가 되는 이유는 결국은 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도 그렇지만 관세 이후 그리고 이민자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매크로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 단기적인 충격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시장의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멕시코와 캐나다 쪽에 대한 관세 유예를 1개월 연기를 했습니다만 네. 또다시 어떠한 관세 정책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좀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러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예. 부과도 예고가 돼 있죠. 네. 사실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권에도 아직은. 지금 네. 승무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죠. 지금 있는 상태 네. 아닙니까? 일단은 중국이 먼저 24시간 내 응답을 요청한 상태인 거죠. 네. 어찌 보면 반협박식으로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국, 그다음에 EU,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언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었던 게 또 보편 관세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편 관세를 많이 적용시킬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도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될지에 대한 또 상당한 좀 고민 여전히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1탄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었고 이제 네. 예를 들어서 2탄이 유럽연합이었다. 네. 3탄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다. 그럼 1탄, 2탄, 3탄 이렇게 갈 때마다 네. 시장 충격이 계속 그렇게 크게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시장 충격이 첫 번째만큼은 당연히 있지 않겠죠. 그럼 갈수록 좀 이렇게 둔감해진다? 그렇죠. 시장에서는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일정 부분도 좀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시장에서 당선 첫날은 사실은 조금은 안도했었던 분위기에서 본격적으로 2월 들어서면서 2월 첫날부터 관세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었고 그 부분이 예상했던 대로 협상 카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관세 부과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 원하는 부분을 얻어낼 경우에는 그 부분은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만약에 좀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관세에 대한 충격은 점차적으로 좀 둔감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환율도 캐나다, 멕시코 네. 관세 부과 소식 때문에 1,470원으로 확 또 그렇죠. 올랐다가 네. 지금 또 진정되긴 했는데 네. 여전히 계속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 들어와서 기대했던 좀 확 떨어질 거다. 1,400원 초반대까지 떨어질 거다. 이건 또 멀어진 이야기 같기도 하고. 예, 1,400원 초반대까지 가는 거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 1,470원대를 다시 돌파하면서 고환율에 대한 좀 부담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의 반등 대비해서 원달러 환율은 그렇게까지 오늘 큰 반응 아주 강하게 빠지고 있지는 않고요. 하향 좀 안정화되는 분위기 정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정책을 이야기했었던 시기에 주변국들 그리고 관련국들의 화폐 가치가 급락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이 이제 다소 조금 누그러질 수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상반기 정도까지는 네. 저는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하방으로의
부분보다는 상방에 대한 상방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조금은 좀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너무 원달러 환율이 한 번에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유예라든지 이런 메시지로 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까지는 사실 우리 증시 수익률이 괜찮았잖아요. 예. 연초에 확고한 그래도 반등세를 보여줬는데 2월 들어서 어쨌든 관세라든지 금리 동결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또 지금 주눅 들고 있단 말이죠. 변동성도 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자기 포트에 대한 조정도 해야 되겠지만 이 변동성에 대비를 하는 방어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 네. 우리 시장이 미국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잖아요.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거기에다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관세 정책과 트럼프의 정책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시장은 어찌 보면 미국 시장보다 조금은 더 변동성을 가지고 조금 더 민감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은 크게 돌아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1월 들어서는 1월 효과로 인한 부분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가 심했었기 때문에 네. 이에 따른 반등이 나타났고요. 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좀 거래 대금 살짝 늘었었고 일시적으로 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주식 시장에 대한 참여도가 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시장으로 돌아왔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의미를 찾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시장은 강세장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수급의 이동, 섹터 내 이동이라든지 그리고 한정된 어떤 움직임 속에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죠. 네. 섹터로 보면 시총이 제일 큰 게 역시 반도체니까. 네. 반도체 괜찮겠습니까? 딥시크 충격 때문에 대형주들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일시적으로 충격이 있었고 특히 하이닉스가 컸죠. 네. 오늘 삼성은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미미하거든요. 네. 여전히 계속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을 테고요.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전자와 지금 SK하이닉스가 주가가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원인은 좀 다른 상황인 거죠. 오늘 삼성전자의 5% 가까운 상승은 최근에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한 해소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발 엔비디아의 리더십이 사실 다소 상실된 상태입니다. 상실이라기보다 리더십에 대한 약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의 가장 밑단에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우리나라에서는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장기적인 조정을 좀 깊게 받았고요. 하지만 여기서 하방도 좀 받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우리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미국 빅테크주들의 앞으로의 흐름이 조금은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SK하이닉스에도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미국 주식,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기 때문에 그 흐름이 조금은 더 중요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단기적인 어떤 하방 지지선을 17만 원대로 좀 보고 있거든요. 17만 원대에 대한 지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어떤 말씀드린 AI 시장의 지금 변화가 지금 올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뉴스 플로우를 잘 확인을 하셔야 SK하이닉스 비롯해서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따라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반도체야 업황이 살아날 때 얼마나 여기에 따른 가격이나 생산 조건을 맞추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국내 정치권에서는 지금 반도체 특별법이 이슈거든요. 네. 아직 난제긴 하지만 중지를 모으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특별법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좀 반도체 섹터에는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할까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연히 긍정적인 이슈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전 세계적인 반도체 이슈 자체는 AI 반도체에서의 지금까지 지향했었던 고사양 반도체라든지 HBM 시장에 대한 패권이 조금은
패권 자체가 조금은 좀 흔들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는 좀 더 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반도체 섹터 전체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지금 딥시크 충격도 그렇지만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대형주들이 대부분 좀 우수수 네. 나가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인터넷주, 네이버나 인터넷주. 카카오는 그래도 버텼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카카오는 희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오픈 AI와의 전격적 동맹 결성. 그렇죠. 이 소식도 전해졌고 오히려 딥시크 충격이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한테는 오히려 네.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분석도 나오고. 네, 뭐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종목들, 소프트웨어 AI 섹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조금은 좀 후발적으로 움직였고요. 우리나라의 중소형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이번 딥시크발 충격에서 오히려 시장의 어떤 틈새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감 속에서 움직였고 이번에 뭐 네이버, 카카오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인 것 같습니다. 샘 얼트먼과의 어떤 미팅을 통해서 여기에서 카카오와의 MOU, 뭐 협약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될 경우 어떤 식으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AI가 아직까지는 우리 일상에서 일상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상화를 가장 시키기 쉬운 쪽이 이제 플랫폼이고요. 그 중에서 네이버가 선제적으로 시장을 좀 주도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좀 새로운 기회를 찾는 모습이다. 시장이 조금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특히나 AI 섹터, 딥시크로 인해서 AI 시장 자체의 어떤 판이 바뀔 수 있다라는 시장에서의 어떤 약간의 뭐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런 부분에서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횡보가 좀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어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회복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좀 다른 재료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사실 AI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활용도가 어떻게 실적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직까지는 좀 청사진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뉴스도 좀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카카오의 사업적인 방향성도 네.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관세 충격이 사실 많은 그 섹터들의 쓰나미처럼 다가오긴 했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 관세 공격을 피해가는 섹터도 있고 그럼 또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기도 하고 네. 이것과 상관없이 또 가는 또 섹터도 있더라고요. 네. 주목하고 계신 업종, 섹터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이제 관세에 민감한 섹터는 변동성을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관세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쪽을 보고 있는 게 일단은 이제 조선주 쪽을 좀 보고 있고요. 조선주는 네. 관세에 대한 어떤 리스크보다 앞으로 미국과의 협업에 따른 외형 성장,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눌러버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제 조선주들은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네. 좀처럼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만 여기서 실질적인 수주가 나올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 정책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뭐 최근에는 엔터주라든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방산주들도 강세 나타내고 있거든요. 방산주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조금은 안전지대로 불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염정 IM증권 영업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둘러싼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내수 침체에 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내수 지표가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그나마 우리 경제를 떠받쳐오던 수출마저도 흔들리고 있죠. 그러면서 점차 추경론도 힘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정치권은 정쟁에 몰두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흘려보내는 이 시간 동안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경제 주체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처방전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박시동 경제평론가 또 나라살림연구소의 김용원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매 판매가 2.2% 감소했다. 이게 감소폭 자체가 카드 대란이 있었던 그때가 2003년이었군요. 그 이후에 최대 감소폭이고 지금 수년째 또 계속 소매 판매는 뒷걸음질 치고 있고 그렇죠. 내수 지표가 너무 어려워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거 이제 물론 내수이긴 한데 네. 이건 소비라는 거죠. 그렇죠, 소비죠. 그래서 그 소비하고 내수를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하자. 네. 왜냐하면 설비는 지금 적어도 재작년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설비는 작년에 조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조금 더 큰 범위의 내수 경제 내수가 안 따로 좋긴 보시자. 한데 지금 이제 소비만 놓고 보면은 2.2%인데 이게 작년에 경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그때가 작년에 소매 판매가 불변으로 마이너스 1.4였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2.2니까 더 나쁜 거죠. 그렇죠. 재작년이 얼마였냐면 재작년이 마이너스 0.4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매 판매 불변은 3년 연속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달에 그 12월 달에 나온 통계를 들여다 보니까 되게 안 좋은 쪽이 몇 개 산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네. 이거예요. 스포츠 앤드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스포츠 예술. 이게 12월 달이 전년 동기비로 마이너스 8.7이에요. 제일 큽니다. 지금 서비스 산업 중에서 제일 피해가 큰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과 숙박 이게 마이너스 2.8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비가 굉장히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12월 달에 예술, 스포츠, 오락 이쪽하고 음식, 숙박 이쪽하고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가 조금 이따 추경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소비가 안 좋은 것을 대응하기 위한 대책은 이건 또 별도의 것이고 네. 그 12월 3일 있었던 계엄 사태 이후에 특별히 나빠진 부분에 대한 대응은 또 저는 별도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계엄 사태로 인해서 특별히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이 이번에 12월 달 통계에서 드러났다. 그걸 좀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구재나 준내구재처럼 좀 사서 오래 쓰는 이런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주머니에서 그것도 나가 줄었어요. 쓰는, 물론 줄었는데 내구재, 준내구재도 굉장히 네. 많이 줄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소비 어려움은 3년 동안 진행되어 있는 소비 불안에다가 네. 이번에 계엄의 충격이 얹어졌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분별해서 보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특히 이게 지금 음식, 숙박, 주점, 그다음에 이게 네. 스포츠, 여가 이쪽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로 지금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이게 네. 이제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하잖아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다. 근데 이게 3년 연속 이렇게 뒷걸음질 쳤다는 거는 나쁜데 더 나빠졌고 더 나쁜데 더 나빠졌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 연구원님께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우리가 경제 방금 전에 이제 내수 얘기하실 때 소비 뭐 설비 이런 얘기 하셨는데 소비는 사실 크게 변동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물가가 조금씩 상승하기 때문에 소매 판매 자체는 원래 조금씩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하락했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 지금 경제 네. 자체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상황을 조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감 경기라고 하잖아요. 소매 판매 2.2%면 이거밖에 안 줄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평론가님. 그만큼 지금 경기가 냉랭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전문적인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경제학에 조금 그래도 둔감하신 분들은 단순히 2.2%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21년 만에 최악의 수치입니다. 21년이요. 네. 카드 대란이 났었던 2003년도, 소비부터 다 얼어붙었던 정말로 이제 경기가 정말 최악이었었던 2003년 이래 21년 만에 최악의 현재 소비가 얼음장처럼 얼어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아까 우리 두 분 선생님께 말씀 주신 것처럼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했던 것은 제 기억에는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역대 최장입니다.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한 연속 구간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걸어가 보지 못한 정도로 내수가 얼어붙고 특히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특히 소비가 얼어붙은 구간을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 앵커님 말씀처럼 쭉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면 더 안 좋아진 건 뭐냐면 작년 연말에 있었던 계엄 사태가 추가적으로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절벽 밑으로 소비를 떨어뜨렸다라고 좀 해석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네.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지표가 하나 더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 뭡니까? 우리 일단 소비를 하시는 분들은 카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카드 사용 내역도 이제 중요한 지표로 이제 저희가 들여다보는데 11월 달보다 12월에 카드 사용이 줄었습니다. 네. 그런 적은 없어요. 예. 성묘형 모임도 있고요. 연말에 크리스마스 특수도 있고요. 당연히 뭐 12월이 더 많은 소비가 있을 거라는 거는 그건 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상 최초로 작년에는요. 11월보다 12월이 소비가 줄었고 카드 사용 내역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사태가 이렇게 안 좋아진 21년 만에 최악의 내수 또 3년 연달아 소매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에는 특히 계엄으로 인해서 얼음장처럼 다시 소비가 문을 잠그게 되는 그런 충격파까지 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신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품목별로 보면 그럼 더 지금 상황이 우려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 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많이 줄었다. 이런 부분들을 더 우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게 소비 부진이 아까 이게 잘 안 내려온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소매 판매 통계를 보냐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민간 소비 GDP 통계를 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보는 민간 소비 증가율은 정상적일 때가 4%예요. 이건 별로 안 떨어져 왔었어요. 최근까지. 네. 근데 이게 지금 2%대가 무너졌고요. 네. 지금 1%대가 무너졌어요. 지난 4분기에. 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소비가 굉장히 어려운 게 꽤 오래돼 왔었는데 그 어려운 소비에 대해서 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안 써왔었어요. 계속 땜질만 해온 거죠. 조금 네.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그러다가 이제 계엄이 딱 얹어진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계엄 사태에 따르는 효과, 충격하고 4년 가까이 지속되어 있는 소비 부진하고를 이게 처방을 달리해서 접근을 해야지 이걸 엎어버리면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엄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이 몇 개 업종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금 영화 극장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을 연결을 해서 모든 소비로 다 연결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서 계엄으로 인한 충격에 따르는 처방전하고 그다음에 3, 4년 지속되어 있는 장기 소비 부진하고를 우리가 처방을 달리해야지 이걸 섞어버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 조금 분리해서 보자 그런 생각인 거죠. 사람들의 그 소비 심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놀거리잖아요. 노는 거는 사실 좀 여유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물질적인 여유도 있어야 우리가 놀 생각도 하고. 그것도 그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야 노는 거지. 에? 아, 제공하는 쪽도 제공하는 네. 쪽은 그건 밥그릇이 달린 문제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거를 야 뭐 노는 거 안 논다고 뭐 그게 뭐 탈이 나냐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그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충격인 거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스포츠 관람을 한 지가 꽤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영화 언제 보셨어요? 저도 그런데 방금 네. 앵커님 말씀 저도 참
이 뼈아픈 지표인데 우리가 소매가 힘들다, 내수가 힘들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일단은 지갑을 잠그냐면 큰 돈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것들이 잠굽니다. 예를 들어서 차 사는 거 같은 거, 네. 5년이나 10년에 한 번 살 거 조금 더 타지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돈들은 잠그게 돼 있어요. 그건 지표로 나옵니다. 네.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9.1%니까 사실상 증가율로 치면은 역대 이것도 사실은 최대폭 감소예요. 차 같은 큰 돈 들어가는 건 안 산다는 거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승용차 같은 내구재도 당연히 이제 지표로 확인되는데 특히 12월 달에는요.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 테마파크 같은 예술 오락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6.9%나 감소했어요. 지표가 이 정도니까 실제로 상층부에서 조금 그래도 여유 있는 분들은 여전히 쓴다고 보면 그 밑에 이제 중산층이나 서민층으로 가면 거의 안 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가 활동에 관한 지갑까지도 다 잠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뭐라 해야 되까 지난번에 그설 연휴 때 임시공휴일 하루 더 추가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 이용객 수들 보니까 해외여행 나가시는 분들 역대 최고. 이런 거 보면 지금 소비 심리가 지금 꺾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도차가 너무 나요. 보통 그런 분들은 해외여행 가서 해외에서 돈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임시공휴일 지정해서 효과 기대하는 부분, 내수 활성화 여기에는 또 미치지 못할 것 같고 별로 이게 엄발의 오줌 누기처럼 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조치들이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휴일을 조금 길게 해서 뭐 내수도 그러니까 뭐 관광도 활성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뭐 심리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좀 고물가가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서 소득이 늘지 않았잖아요. 결국 이 실질 소득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결국 가게는 소비를 줄여서 대응하는 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휴일을 늘려서 뭐 많이 휴일이 늘어났으니 관광도 다니시고 조금 노셔라라고 했는데 그걸 누릴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소득이 많으신 분들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실질 소득이 하락한 중산층 이하 계층은 사실상 휴일이 늘어났다고 해도 집에만 계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근데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로 나가시면 내수가 살아나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뭐 이 추가적인 임시 공휴일 지정은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런 임시공휴일 계속된 방식에 대한 처방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는데 진짜 그런 그러니까 이게 좀 또 심하게 이야기하면 기재부의 상투수법이에요. 상투수법, 네, 상습적인 늘 네. 해오던 이야기예요. 관습적인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산 상층이 좋아하지 중산 하층이나 실제로 기업을 하는 분들은 제가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임시공휴일 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은 또 이것 때문에 또 부담이 늘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기업을 하는 분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발 이렇게 생색내는 저는 소비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공항에 나간다는 분 이야기를 우리가 봤는데 네. 그 공항에 나가는 분들이 물론 뭐 형편이 되니까 나가시긴 하겠지만 저는 그 융자 받아 갖고 가는 분들도 많다고 봐요. 빚내서 여행 간다? 포인트는 네. 이분들이 여행을 가는 게 어제 결정해서 오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설에 나갔던 분들은 적어도 3개월에서 심하게 보면 1년 전서부터 평생에 못 가던 걸 가자고 한 분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거 뭐 소비가 나쁜다 하는데 이거 너무 이게 망국적인 행동 아니냐 이렇게 저는 비판하는 거는 네.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왜 그러면 국내 관광을 안 가냐? 왜 국내 관광을 안 가냐에 대해서 조금 성찰해야 된다. 저도 이제 지방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내일 모레 또 이제 울산으로 여행을 떠나지만 울산 좋죠. 예? 울산 좋죠. 근데 호텔 모텔을 가기가 좀 깨름직해요. 왜? 네, 왜요? 침구를 안 빠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적어도 하여튼 일단은 우리가 자면 가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예. 아니 그거는 뭐 십몇만 원짜리 호텔이나 뭐 몇만 원짜리 모텔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큰 보재기를 가지고 가거나 그래서 침구에 씌우 네.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그 숙박 시설이 물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알겠으나 도대체 침구를 매일 세탁을 하기는 하나?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세탁비라도 국가가 좀 대줘가지고 하루에 꼭 한 번씩은 좀 빨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그 설 연휴 임시 공휴일 지정 관련해서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방금 교수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임시 공휴일이 늘고 하면은 경제에 일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업일수가 주니까. 당연하죠. 조업일수 줄고요. 수출에도 영향이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부담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마이너스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냐면은 결국엔 임시 공휴일 때문에 늘어나는 총지출 때문에 경제 전반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해야 사실은 이게 플러스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언제 플러스 효과가 나느냐? 총지출을 늘리고 사람들이 이 진짜 소비를 늘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이 적시에 미리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 해외여행 이번에 보니까 104만 명이 출국을 했어요, 설 연휴에. 이것도 사실 역대 설 연휴 출국자 중에서는 이게 최대치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해외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적어도 몇 달 전에 다 계획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 지정이 좀 늦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말씀드린 건 늦었어요. 그겁니다. 내수를 진작하고 국내 여행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타이밍이 늦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수로나 국내 여행으로 돌리기에는 이게 영향력이 좀 적었던 거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늦었습니다마는 지정함과 동시에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동시에 발표가 되고 그게 실행이 됐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내 여행 쿠폰이 정말로 소비자들이 마음이 돌릴 만큼 돌아간다든지 이번 연휴에 썼던 특별한 카드 관련해서는 소득공제를 뭐 반영한다라든지 하는 파격적인 대책이 동시에 나와서 그야말로 소비자분들이 안 쓸 돈까지 쓸 수 있게 만드는 대책이 이게 상승적으로 나와줬어야 되는데 네. 그런 대책은 말로만 나오고 실제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시 공휴일만 지정해놓고 정부가 이렇게 정말 무책임하게 공휴일 하나 지정하면은 뭐 2조의 소득이 늡니다, 뭐가 늡니다 말만 했지만 전혀 이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여행객들만 더 편안하게 해서 지출이 해외로만 나가는 효과가 됐다. 그래서 그야말로 용두사미가 됐고 아쉬운 정말 그 하나의 모멘텀도 그냥 네. 무위로 날려버리지 않았나. 그 이런 한 생각이 가지만 듭니다. 더 지적하면 네. 이번에 그 소비 활성화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작년보다 일정 금액을 더 쓰면 더 쓴 것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제가 작년 쓴 거하고 재작년 쓴 거하고를 딱 비교해 보니까 15%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15% 줄은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는 줄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정부가 조금이라도 정말 소비 진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관료라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줄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인센티브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작년보다 카드를 더 많이 쓴 사람한테 혜택을 준 거기에 해당될 사람은요 경기에 전혀 상관받지 않고 연봉이 수억이 넘어가는 사람이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니까 정부가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소비 진작이라고 해놓고서는 또 부자들을 위한 소비 진작이다 이런 비판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수출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1월 수출이 결국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1월 설 연휴 뭐 임시공휴일 지정도 있었지만 일단은 조업일수가 많이 좀 부족한 탓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 플러스였던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참 좋지 않은 징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 이제 2월에는 이달에는 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수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일단 1월은 조업일수가 줄었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래서 2월엔 플러스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플러스로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플러스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금 뭐 트럼프발 이제 관세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관세 공격이 좀 시작된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이 중간재 수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에 사실 수출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방향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네. 그러면은 뭐 당장 기저효과로 2월 달엔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겠지만 그 플러스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 좀 지금 굉장히 좀 비상한 시국이다. 경제 관료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급한 수준이라도 좀 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관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 포문을 열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대상으로 일단 1차 관세 부과하려고 했다가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고 한 달 유예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 다음 타자가 이제 뭐 유럽연합, 뭐 다음은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미국의 학계나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지금 퀘스천 마크예요.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네.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과연 진짜 25%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35% 관세를 물릴까? 그렇게 되면 미국에도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일단은 뭐 백성들이 이게 집는 물건들의 가격이 전부 뭐 5% 10% 올라가는 셈이니까 그걸 하겠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노리는 게 뭐냐? 대부분이 이번에는 관세를 지렛대로 해서 네. 뭔가를 받아낼 것이다. 이게 지금 중론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뭘 받아냈냐 봤더니 국경에 경비를 10,000명을 늘리는 거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케이. 그러면 멕시코나 뭐 캐나다에 대해서는 10,000명을 그 동원해서 뭐 관세를 안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관세 문제가 종식된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는 안 할 건가요? 한국에 대해서는 안 할 건가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멕시코하고 카나다의 경우에는 관세 인상을 뒤로 물렸다. 아니 한 달 물린 게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물렸다고 해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또는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을 유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 앞으로 캐나다, 멕시코 문제만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네. 본격적으로 유럽, 본격적으로 중국,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저는 관세를 매길 것이다. 트럼프 1정부 4년 동안 제가 그 교육을 받거든요. 네. 중국 수출이 줄었어요. 미국이. 그다음에 중국의 대미 수출은 늘었어요. 네. 무역 적자가 더 커졌어요. 특히 바이든 때는 폭발적으로 커졌어요. 결론은 뭐냐면 트럼프 1기에서의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고 바이든이 4년 하는 동안에 미국의 무역 적자는 1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지금. 심각하다. 따라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폭탄을 던질 건데 멕시코나 캐나다보다는 중국, 한국, 유럽에 대해서 저는 때릴 것이다. 그래 봐서 앞으로 아마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저는 관세를 네.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우리도 뭐 대미 무역 극자 상당히 내고 있는 나라이고 몇 번 언급도 했었죠. 트럼프 네. 대통령이 말이죠. 저희가 지금 오늘 그 프로그램 토론 순서가 첫 번째가 내수 소비 아니었습니까? 네. 너무 안 좋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우리가 경제가 정말로 붕괴 수준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나마 버텼던 게 뭐냐? 수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출마저 만약에 흔들리거나 안 좋다면 이제 우리 경제가 기댈 만한 마지막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서 일단 자세히 들여다보면 1월 달에 수출이 이제 물론 이제 조업일수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안 좋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업일수를 감안한 지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안 좋은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몇 개 보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요 수출품을 15개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10개 품목에서 구조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적자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에서는 그래도 본전 이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1월 지표에서는 그 5개 중에서 3개가 줄어서 2개만 남았습니다. 네. 근데 그 2개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나 컴퓨터예요. 결국에는 비슷한 제품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조만간에 구조적으로 2025년에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 수출의 15대 품목 전부 다 먹구름이 들이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 지표가 하나 나오는 거고요. 둘째 이제 시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9개 시장으로 수출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1대 시장, 2대 시장이 중국과 미국입니다. 양 시장에서 사실은 좋은 성적을 내야 나머지 시장 같은 것들을 다 압도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발하고 관세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1대 시장, 2대 시장 양쪽 다 승자 없는 게임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학계의 중론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해서 수출 시장, 양대 시장 전부 다 침체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관세 전쟁이
이런 식으로 나비 효과를 계속 타고 들어가면 우리 경제의 마지막 수출이었던 버팀목이었던 수출을 건드리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요. 그나마 직접적으로 한국이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출 관련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경제 성적표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작년 경제 성장률은 2%를 간신히 턱걸이를 했습니다. 올해는 거의 1%대 성장률은 기정사실화돼 있고 1%대도 후반대냐, 중반대냐, 혹은 더 아래로 내려봐야 되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구원님, 올해 성장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 정책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지금 뭐 대략 제가 판단하기로 컨센서스는 대략 1.5에서 1.6 뭐 이 정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뭐 정부는 뭐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줘야 되면 1.8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한국은행 총재 또 그런 말씀도 하셨죠. 추경까지 하면 뭐 2점 정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1.5에서 2.0 사이를 예상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결국은 지금 국제 정세가 워낙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 네. 그 부분을 가장 큰 변수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정책 대응 방향이 결국은 한국의 최종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 전망치나 하는 전망치는 1.8, 1.9 이 정도 수준인데 수정 경제 전망에서 더 낮출 가능성도 지금 시사를 하고 있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1.5가 경계선 같아요. 그러니까 확 낮춰보시는군요. 1.5보다 높게 보면은 저는 제 판단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고, 네. 1.5보다 낮으면은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1.0이 안 나올 거다가 보면 정말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보는, 거의 뭐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저 재밌는 게 KDI가 가만히 있어요 아직도. 예, 조금 더 자리를 보고 이제 내겠다 하는 그 생긴 것 같은데, 네. KDI는 아마도 국가기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숫자를 낼 가능성이 크다. 물론 걔네들도 많이 틀리긴 하지만, 네. 많이 틀렸지만 작년에도 지금 한국은행은 1월 달에 안 하던 짓을 했어요. 한국은행이 딱 전망을 내는 그 달이 있거든요. 2월, 5월, 8월 이렇게 나갔는데 이번에 그냥 벼랑간 1월 달에 그냥 냈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1.6에서 1.7이더라고요. 네. 아마 이게 이제 계엄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전 섣불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을 통해서 요거 조금 더 내려야 될지도 모른다. 저는 1.5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1.5도 밑돌 수 있다.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보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내수 중에서 소비가 완전히 무너졌고, 네. 지금 설비 투자 금년에는 조금 좋았어요. 작년에는, 저작년에는 나빴지만 금년에 좋을 거냐? 저는 없다. 건설 지금 계속 안 좋지요. 그럼 건설 안 좋지. 설비 투자도 위태위태하지. 그다음에 소비 완전히 갔지. 그다음에 정부가 소비를 그동안 많이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처럼 막 어마어마한 적자를 동원해가지고 소비를 해봤자 성장률이 겨우 뭐 0.345 그 정도 나왔는데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1.5 저는 어렵다고 보고, 만약에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는 국제 환경이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가면 네. 1.0%도 보장 못할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지난 한 15년을 놓고 보면은 한국의 가장 어려운,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내수도 안 좋고 건설도 안 좋고 모든 게 안 좋은 복합 위기로 들어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신 교수님은 1.5%도 밑돌 수 있다 정도로 보셨고, 평론가님. 네, 경제 성장률 전망이 사실 중요한데 이제 저는 이제 추세를 하나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딱 이거다라고 우리가 못을 박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밴드 구간으로 한번 봐야 된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보면은요. 지금 한국은행이 1월에 수정 전망을 내면서 1.6을 냈거든요. 네. 그때 한국은행이 1.6을 낸 이 수치는요. 몇 달 전에 CT가 예상했던 수치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낸 수치죠. 정부기관은 아닙니다만 글로벌 IB들이 낸 수치인데, 그때 CT가 1.6을 냈을 때 1.6이 하단이었고요. 그 위에 평균치가 1.8에서 2점이 넘어가는 수치였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은행이 몇 달 만에 1.6을 지금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내고 있는가 보면은요. JP모건이 낸 게 현재 시장의 전망치 중에 가장 하단입니다. 최신 자료가 1.2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전망보다 0.4 밑으로 내고 있어요. 근데 다른 기관과 다르게 JP모건이 늘 하단을 내지를 않습니다. 중단 정도를 늘 내고 있는데, 현재 JP모건이 1.2를 냈다는 건요. 앞으로 나올 글로벌 IB들의 수치는 1.2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교수님 전망에 동의를 하는 게,
1.5는 거의 힘들고 하단을 1.2에서 1.4 뭐 요 정도로 놓고 이제 우리가 이 밴드 구간을 잡아야 된다라고 일단 좀 저도 전망을 하고 싶고요. 이 의미가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재작년에 우리가 1점대를 마크를 했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그 전년도가 1.4기 때문에 전년도를 분모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에 2점대가 당연히 넘었어야 되는데 겨우 2.0을 할까 말까 한 수준으로 됐거든요. 물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사실상 1점대거든요. 네. 근데 올해 다시 1점대를 한다는 건요. 3년 연속으로 1점대를 막 한다는 것은 건국이래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안 좋은 경제 성장률 구간을 현재 우리가 가고 있다. 자칫하면 3년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쩌면 장기 침체의 초입 증상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할 수준으로 정도로도 보인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외환위기 IMF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당시에 나타났던 마이너스 성장세를 또 이듬해에 금방 또 V자로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은 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다 악화됐고 장기 침체 초입 이런 기미까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추경론에 대한 이야기, 추경 편성론이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경 편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꺼내든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주장 접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지난해 말 삭감한 예산에 대한 사죄부터 하라 이렇게 또 맞받아치고 있죠.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생지원금 포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향후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2025년도 본예산 보완 추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재명 표 전 국민 회복 지원금 이 카드를 자기 양보하겠다. 그러니 추경을 서둘러 하자. 어떻게 보십니까, 신 교수님?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경제학자로서 지금 이야기하는 추경은 13조의 민생지원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까도 우리가 내수에서 보여줬지만 지금 내수가 아주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수가 뿌리 자체로 흔들린 게 지금 3, 4년 계속되고 있는데 그 3, 4년 동안 내수의 근간이 되는 뿌리가 망가지는 것에 대한 대책, 그거로서 저는 추경을 한다고 하면 저는 100% 저는 찬성을 하지만 13조 이걸 주고 말고 하는 추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추경을 굉장히 저는 가볍게 보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여당도 지난번 예산할 때 4조 줄인 거 그거 돌려놓는 거라면 하겠다. 이것도 저는 이 지금 내수가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한 저는 인식이 없다고 봐서 저는 여야 다 싸잡아서 지금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이 국회의원들이 모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네. 추경 논의를 하더라도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할 그런 추경안이 나올 것이다. 저는 기대를 접었습니다. 네. 결국 이게 또 정치적으로 보면 정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평론가님. 어쨌든 추경을 빨리 해야 되는 필요성을 정치권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뭐 주려냐, 네가 잘했냐 서로 내 탓이 되면 또 논지가 흐려지잖아요. 네. 지금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하나는 추경 그 자체로만 본다면요. 그동안에 이제 과거 사례라든지 이런 걸 이제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네. 어느 정도 규모를 하는 게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논박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10조 정도를 추경을 할 때 경제 성장 0.1 정도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게 보통의 이제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이야기 표현하실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보다 하락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메우는 정도의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또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 것만큼 정도만
경제 성장률을 커버하자라는 정도의 총 규모를 잡아놓는다면 예. 그 규모만큼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규모를 역으로 산출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게 대충 중론을 모아보면 20조에서 40조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도입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경제 성장률에 더 도움이 됐었던 추경은 상반기 추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뿌려지고 돌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추경이 상반기에 있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그거에 맞는 투자 내지는 심리 개선 효과가 나오는데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건 골든 타이밍을 완전히 버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추경을 한다면 이 정도 규모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속도전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네.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전제에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세부적인 그 논쟁 속에서 정치권들이 시간을 허비하지는 말자라는 게 제가 이재명 대표의 선의를 굳이 해석하자면 나는 포기할 테니까 다른 항목을 넣더라도 그러면 속도에서 타이밍에서 밀리지 않도록 추경을 하자. 이렇게 저는 선의로 일단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민생지원금 방식에 이른바 전국민 지원금 방식에 그런 항목을 포기했다라고 하면 추경의 총액을 줄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대안들이 빨리빨리 나와서 그 금액 내지는 그에 해당하는 규모의 추경이 들어갈 때 더 승수가 높은 다른 항목의 추경들을 빨리빨리 좀 대안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추경을 한다면 시기도 그렇고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속도전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지금. 그게 또 규모도 지금 조금씩 다 의견이 갈려요. 15조에서 20조. 뭐 경기도지사는 50조 얘기도 했죠. 나라 살림을 생각 다 적자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사실 적정 규모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때 다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적으로 그때 조금 더 할 걸 그랬나 덜 할 걸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20조 원 정도를 베이스로 놓고 거기서 사실은 이제 금액도 중요한데 결국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의 지원을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은 추경을 얘기하면 그 그로스 금액 전체 20조냐, 30조냐 이런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추경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과 대상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추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모에 대한 내용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일단은 앞서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 중으로는 가장 동의하는 부분이 이제 속도전입니다. 저도 이제 상반기 추경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 지금.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먼저 지금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약간 논의하다가 왈가왈부하다가 시간을 놓치면 진짜 말 그대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가 올 수 있다. 네, 그런 의견 드립니다. 이건 교수님께도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저는 첫째 우리 내수가 진짜 안 좋다. 소비가 굉장히 안 좋다. 진짜 소비를 획기적으로 살리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게 제1원칙입니다. 네. 그럼 방법이 뭐냐? 아까 뭐 50조가 됐든 30조가 됐든 그걸 푼다? 50조를 그럼 누구한테 줄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줘봤잖아요. 2020년도에 코로나 때 줘봤잖아요. 그 준 돈을 보니까 그때도 한 13조 썼는데 그 쓴 돈이 전부 뭐냐면은 마트에 가서 쓸 거를 그 돈으로 쓴 거예요. 결국은 뭐냐? 돈을 줬더니 그게 새로운 소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택적으로 50조가 됐든 30조가 됐든 쓰는 거는 저는 반대다. 이 아무 소비 증가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대안을 내놔라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가 1년에 부가세 수입이 한 80조 정도 됩니다. 80조에서 90조입니다. 그러면 부가세율을 10%에서 5%로 딱 낮추는 순간 부가세 세수가 1년에 40조 정도 줄어듭니다. 그게 너무 과하다고 싶으면 그러면은 부가세율을 3%포인트 내리자. 일괄 내리자. 그래서 부가세를 3%포인트 내리면 우리가 세수가 약 한 25조에서 30조 줄겠죠. 네. 그 부담을 우리가 추경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것. 저는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자영업자들한테 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이라고 봐서 네. 규모를 30조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저는 부가세율을 3%에서 4%포인트 일괄 낮추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이제 규모에 대한 문제에서 그 추경 편성의 항목을 뭘로 넣을 거냐에 대한 이제 논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뭘로 해야 될까? 예를 들어 전국민 회복 지원금 안 한다고 쳐요.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소비세 깎아주는 이런 안도 나왔고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도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예전에 저희 토론회에서 소상공인협회에 나와서 직접적인 비탄감도 정말 이제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공감을 하시는지 두 분께도 좀 이야기 듣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일단 추경의 효과적인 가장 그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항목이 뭐냐라는 논점은 정말 중요한데요. 네. 제가 하나 참고하고 싶은 팩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정부가 그러면 추경을 그동안 반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추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1년 예산 중에서 상반기에 75%를 몰아서 쓰겠다. 신속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돈이 도는 효과를 상반기에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추경을 한다고 해서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추경 항목을 이렇게 봅니다. 뭐냐? 정부의 신속 집행의 사각지대 먼저 하자. 신속 집행의 사각지대. 예, 왜냐면 정부가 어차피 추경 논의와 상관없이 예산의 신속 집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상반기에. 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일단 뿌려지지 않는 곳, 이른바 당겨 쓸 예산조차 없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네. 그게 어디냐? R&D 연구 분야와 지금 AI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R&D 연구 분야와 자영업자 부분입니다. 당겨 쓸래야 당겨 쓸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이 있는 부분. 그래서 AI 산업과 관련한 연구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산업 발전에 초석을 좀 당겨주고 돈도 좀 유의미하게 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금 방식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으니 네. 또 이제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룸을 좀 포기해 주니까 자영업자 관련해서 조금 집중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관님. 저도 일단은 자영업자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비탄감 같은 것은 글쎄요, 아직은 조금 이른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개인 회생이나 파산 같은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자영업자들 채무가 이제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개인별로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럼 이제 그 다른 케이스별로 사실은 다른 대응책을 내놓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뭐 비탄감을 아예 못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그 정도의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중채무자가 많고 지금 채무에 굉장히 극심하게 허덕이고 있는 자영업자가 많고 그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니 비탄감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이해는 되지만 네. 지금 이제 우리 제도가 일단은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사실은 이런 거죠. 뭐 빚을 탕감해서 다시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아니면 그 일 말고 다른 일을 해서 좀 더 총액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과를 내는 걸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사실은 뭐 안 되는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상을 세분화하고 세분화한 대상에 맞춰서 세분화된 정책을 내놓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를 전제로 깔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정부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정부다라고 하는 걸 가정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줘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지금 돈을 쓰자는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 왜 그걸 전 국민한테 주냐, 안 줘도 되는 사람 있지 않냐고 했더니 그때 이제 나온 이야기가 그걸 가려내는데 뭐 4조가 된다고 그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스마트하고 똑똑하지 않아요. 따라서 누구한테 준다고 하면 그거를 고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비용이 드는 문제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를 줄이면 당장에 8,000원짜리 짜장면이 600-700원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손님이 늘 거고 손님이 느니까 당연히 일자리도 늘 거고 그다음에 매출이 늘 거고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기가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저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랬는데요. 이거 40년 전에 미국이 썼던 방법이거든요. 감세 정책이. 저는 그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발상 전환 좀 해보자. 자꾸 돈을 주려고 하지 말고 사실 아까 우리가 소비 진작한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숙박권 엄청나게 뿌렸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네. 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뿌려도 조금 뿌리고 그러면서 정부는 굉장히 많은 걸 하는 것 같이 생색을 내고 네.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게 지금 정부의 내수 대책이 핵심이다. 그런 일 좀 그만하고 40조 정도 저는요 부가세를 예를 들어서 10%에서 5% 낮춘다고 하더라도 세수가 80조에서 40조로 절반 안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 부가세를 낮추면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아이고 부가세 다 환급 받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뭘 모르냐면 부가세를 낮추면 빵이 2,000원짜리가 1,500원이 된다. 그러면 더 많이 사 먹는다. 그러면 매출이 늘어난다. 이까지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이야기해 줬더니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설득이 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 선생님 말씀에도 이제 저는 뭐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대책으로 비탄감을 하자. 이럴 경우에 그러면 성실하게 그동안 채무 상환해 왔던 사람들과의 형평성의 형평성, 차이가 있죠. 또 흔한 얘기를 늘 하는 도덕적 해이 이런 얘기 언제나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언제나를 얘기할 정도의 상황인가 아니면 비상한 상황인가에 대한 판단이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뭐 자영업자 관련한 대출이 지금 뭐 1,100조냐 1,064조냐 아무튼 1,000조가 넘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연체에 빠져 있는 게 지금 역대 최대치를 돌파하고 있고 다중채무자 쉽게 말하면 3군데 이상의 빚을 돌려막고 계신 분도 지금 뭐 172만 명 거의 200만 명이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화끈하게 이제 소비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빚의 무덤에 갇혀 있는 분들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 빚과 관련한 정책이 안 나오면 안 된다. 그게 꼭 탕감이란 이유로 자극적인 그런 어떤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 빚의 무덤에서 이 200만 명 이상에 해당하는 그 자영업자 군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고요. 네. 우리가 늘 이제 큰 건설사들 얘기할 때 뭐 과거에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만 재작년에 태영부터 시작해서 불과 몇 주 전에는 신동아도 일단 법정 관리 개시는 됐습니다. 이게 큰 회사들에 관해서 채무를 동결하고 도와주고 또는 빚을 갚아나가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살아올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것에서 우리가 다 투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사실은 건설 회사가 예뻐서가 아니라 건설 회사나 건설업이 무너지면은 금융 위기 이런 시스템 위기로 전이 되고 대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막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을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영업자의 채무 상황이나 위기 상황을 본다면 이 연체 국면이 조금 더 오래되면은요. 자칫 금융위기로 전이 될 가능성조차 저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른 좀 비상한 자영업자 대책이 지금은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새롭게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국민적인 거부감도 있을 것 같다는 게 현실적인 네.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거부감이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부채 탕감 이런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우리가 했던 게 제가 볼 때는 최대 한 5년 정도 미뤄졌던 것 같은데 또는 3년 미뤄졌고 근데 금방 뭐 만기가 돌아와가지고 작년부터 사실은 그 연체의 문제가 더 가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종국적이면서 항구적인 탕감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이분들이 살아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거치를 미뤄준다라든지 해서 사실상 탕감 수준에 해당하는 경감 효과를 주되 도덕적 해이 수준까지 이를 수 있는 비판은 좀 막는 수준의 그런 대책도 좀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추경 이야기하면서 사실 여야 간에 정쟁도 좀 벌어지고 있고 지난번 삭감된 예산에 대한 복구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국민의힘 여당의 요구도 있습니다. 대학모래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거죠. 이거는 사실 정치적으로도 좀 논란거리긴 하지만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난번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의 복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게 지난번 추경 때 이제 삭감된 게 이제 4.1조 네, 그 중에 이제 예비비가 2조가 넘습니다. 2.4조 정도 되고 국고채 이자 상환 금액이 0.5조. 그러니까 2.9조 정도, 그러니까 4조 중에 3조 가까이가 사실은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 상환 금액이에요.
깎인 금액이. 네. 물론 이제 뭐 예비비 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국고채 이자도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뭐 더 필요할 수는 있는데 지난번 삭감 금액이 반드시 복원시켜야 될 만큼 그렇게 유의미한 것인가는 사실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가 제출한 본 예산을 국회에서 삭감을 하면 예를 들면 5조를 삭감하면 그 5조의 범위 안에서 국회가 이제 증액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최종은 정부가 제출한 게 100조면 한 99.8조 뭐 이 정도로 이제 해서 통과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관례였는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그게 깨진 거죠. 삭감한 거만큼 이제 증액을 안 시키고 간 건데.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삭감한 예산 중에는 정부가 이걸 삭감하십시오 하고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그걸 모두 다 복원시킨다는 건 사실은 조금 맞지 않죠.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뭐 무조건 다 복구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다. 그게 의견입니다. 근데 사실 정치적으로 좀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면 예를 들어서 대한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논란은 분명히 있지만 정치적으로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복원시켜 준다라든지 그런 식의 정치적 합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추경 이야기는 계엄 나오기 전부터 야당에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네, 그럼요. 그리고 그 야당의 추경 이야기는 지금 작년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벌써 몇 년째 습관적으로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안 그래서- 했잖아요. 예?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는 계속 추경에 대해서는 차단막을 쳤지 않습니까?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네.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제가 비판하는 게 그거잖아요. 추경을 해야 할 사안이 분명히 발생을 한 부분이 있다. 네. 뭐냐? 비상계엄이다.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한 타격을 입은 업종과 타격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뭐 융자해줄 생각하지 말고 늘 이 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금융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는 저는 재정을 통해서 도와주자. 전 그런 면에서 추경은 찬성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야당 하는 이야기도 보면은 맨날 했던 이야기고요. 아니 추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했으면 추경이 어느 부분에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게 나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추경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담당하시는 분 하는 이야기가 전문가들을 모아갖고 상의해보겠다 그러고 근데 제가 아연 실색을 한 거예요. 도대체 봉급을 받아갖고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미 추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어떤 목록으로 얼마를 주니까 총액이 얼마다가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게 내가 자꾸 정치적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야당도 지금 추상적으로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격을 입은 분들에 대한 재정 차원의 보상,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어떤 업종이 타격을 입었는가. 그걸 해서 그 부분을 저는 여당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경을 해결하자. 그건 저는 찬성인데 야당도 추경하자고 하고서는 5년째 계속 그냥 추경하자는 그런 것도 불만이고 또 뭐 깎은 거에 대해서 물 다 쏟아놓고 깎은 거에 대해서 그거 안 하면 추경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까 우리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소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시는 상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어서 네. 좀 절충을 해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타격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추경은 신속히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평론가님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일이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치적인 명분도 필요하다면 명분을 쌓아주고 실리를 취하는 게 낫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앵커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마 여야 할 거 없이 여야 정 할 거 없이 다들 총론적으로는 동의할 건데요. 그 동의한 끝에 나오는 얘기가 정부가 하는 얘기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먼저 복구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참으로 정말 비판하고 싶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깎은 정부발 예산 감액 항목 중에서도 보면 민생 예산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도 거의 5천억 정도 삭감했고 유아 아동 수당도 한 3천억 이상 삭감을 했는 등 민생 예산도 정부가 깎은 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일단 내수를 살리자, 경제를 살리자 이런 식으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는 중에 갑자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추경의 우선순위다 이런 얘기는 아마 절대 국민 여러분들도 공감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그거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돈이 거의 5천억에서 1조 정도 투입된다 하더라도요. 그게 지금 내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탐사업체 몇몇 업체나 석유공사 관련해서 집행되고 많은 돈이거든요. 그리고 설사 뭐 좋은 의미로서 어느 정도 그 석유나 가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채산성 분석을 또 해야 되고 그럼 얼마나 돈을 들여서 얼마나 그게 또 이제 채산이 될지 그 프로젝트는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제가 과언을 하자면 그냥 동해 바다에 돈을 수장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생산성 있는 논의의 장으로 정치인들이 또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김용원 연구원님, 마지막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세수 펌프 괜찮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추경하려면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건데 세입도 계속 매년 세출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더 적자 국채.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거니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사실은 세수 펑크를 걱정하기보다는 경제가 근본적으로 지금 무너질 위기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세수 펑크 굉장히 세수가 줄어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근데 경제가 살아나야 세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세수 펑크를 넘어서 이제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생기겠죠.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됐고 또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뉴스들 터져 나오고 있죠. 예측이 어렵고요. 예측해도 대응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이럴 때 정치권 정쟁을 또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사치스러운 정치 노름 같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용어만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